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치러진 챔피언스리그 16강, 호드리구의 선제골과 알바레즈의 동점골, 디아즈의 역전골로 마드리드 더비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2대1로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득점에 성공했을까를 넘어서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안첼로티와 시메오네의 전술적 의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전통적인 풋백을 가동했습니다. 우선 발베르데와 맨디는 최대한 낮은 지점에 위치했습니다. 깊숙한 전진을 통해 측면 포워드를 최대한 골대와 가깝게 위치시키고 풀백을 상대로 과부하를 형성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측면 포워드인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에게 넓은 공간을 제공해주기 위함인데 이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의 미드필더는 추아메니를 축으로 중원에 3명의 미드필더를 기용했습니다. 하지만 카마빙가가 기존대로 앞선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추아메니를 보조하기 위해 한 칸 아래로 내려와 더블 피벗을 주로 형성했으며 디아즈는 주로 상대 포켓 공간에 위치해 레알 3인방을 최대한 가까운 지역에서 보조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시메오네는 기존과 같은 수비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강력한 전방 압박을 통해 레알의 수비 라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아틀레티코는 최대한 공격적인 압박을 자제했고 가능한 그리즈만과 알바레즈는 레알의 더블 피벗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데폴과 바리오스는 더블 피벗이 아닌 센터백 앞쪽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음바페의 위치가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포워드처럼 상대 뒷공간을 침투하거나 기존과 같이 주요 공격 루트인 비니시우스와 가까이 위치함으로써 왼쪽 공격에 힘을 쏟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호드리구와 볼을 주고받거나 뒷공간을 침투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공격 대응은 4-2-4-0에 가까웠습니다. 오른쪽 공격 성공에 근접한 장면을 보면 리디거가 오른쪽 측면 전환을 위해 롱패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바페는 해당 위치에서 랑글레와 갈란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음바페의 위치를 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전환 패스가 성공한다면 호드리구에게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호드리구는 이런 구도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할 만큼 속도가 빠르지만 갈란의 수비로 이를 성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즉 음바페의 위치가 풀백 위치를 좁게 만들었고 호드리구의 침투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안첼로티의 성과는 오른쪽 측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선제골이 이러한 예시입니다. 오른쪽 풀백인 발베르데가 낮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아틀레티코 왼쪽 윙어인 리노를 깊숙이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알은 측면에서 질적 우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많이 주어진 상태에서 윙포워드가 상대 풀백과 1대1 혹은 속도 싸움을 할 수 있다는 의미고 호드리구와 비니시우스는 이 구도에서 세계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발베르데는 벌어진 센터백과 풀백 사이 공간을 향해 스루 패스를 성공시켰고 호드리구의 빠른 스피드로 박스 내로 침투해 선제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여기서 아틀레티코의 문제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측면 전환 시 수비 라인이 빠르게 공간을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정상적인 형태라면 빠르게 수비 라인이 이동해 해당 공간을 제어해야 했습니다. 발베르데의 패스와 호드리구의 침투는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랑글레는 고립된 갈란을 바라보기만 했고 이는 실점의 빌미였습니다. 두 번째는 갈란의 수비 포지션입니다. 윙포워드를 상대할 때 크게 두 가지 수비 대응이 있습니다. 가까이 위치할 것인가, 멀리 위치할 것인가. 가까이 위치한다면 윙어가 돌아서서 가속하기 힘드므로 상대를 뒤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방 침투에 취약합니다. 상대 가속에 반응할 때 간격이 애초부터 좁았기 때문이죠. 해당 장면을 보면 호드리구에게 볼이 도달하기 전 갈란은 매우 좁게 위치해 있습니다. 갈란은 아마 호드리구에게 볼이 갔을 때 가속하지 못하게 뒤로 밀어내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갈란의 판단은 좋지 않았습니다. 풀백과 센터백이 벌어진 상태에서 이러한 수비 위치는 배우 침투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죠. 이상적인 형태는 필요한 만큼 거리를 벌린 상태에서 공이 도달했을 때 도전했어야 합니다. 또한 호드리구가 스프린트할 때 중심이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호드리구와 같이 이미 뒤로 뛰는 모션을 취했어야 했죠. 이는 가속이 붙은 포워드 상대로 풀백은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에 두 가지 문제로 아틀레티코는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 다음은 시메오네가 볼을 소유할 때 실패와 성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틀레티코는 빌드업 할 때 3-2 구조를 활용했습니다. 로렌테는 백3 일원으로 낮은 지점에 위치했고 반면 갈라는 공격적으로 움직이며 측면 깊게 전진하면서 리노는 안쪽으로 좁혀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리즈만은 전방에 위치하는 것이 아닌 한 칸 아래로 내려가 중원 빌드업에 도움을 줬습니다. 따라서 전체 형태는 3-2-4-1에 가까웠습니다.
첫 번째는 아틀레티코가 기회를 살리지 못한 사례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기존대로 4-4-2 수비 블록을 구성했습니다. 은바페와 비니시우스의 1차 수비 라인을 관통했을 때 기회가 발생했습니다. 만약 1차 라인을 뚫을 수 있다면 수비 라인을 상대로 5대4 수적 우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가 많이 나왔지만 아틀레티코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해당 장면에서 레알의 1차 압박 라인을 쉽게 관통했고 호드리고와 아센시오는 손을 든 채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라인 사이에 위치한 알바레즈에게 공이 전달되었고 박스 끝에 공격수 3명이 침투하고 있으므로 유리한 구도로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측면에 위치한 시메오네에게 전달되어 크로스 기회가 발생했지만 허무하게 공을 날려버립니다. 다음 장면도 마찬가지로 1차 수비 라인을 통과한 후에 다양한 패스 루트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측 가능한 패스로 인해 볼을 탈취당했고 오히려 역습을 당했습니다. 다음은 아틀레티코가 성과를 달성한 사례입니다. 3-2-4-1의 시스템 목적은 중원 과부하도 있지만 하프 스페이스 침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그리즈만 슈팅이 나온 장면입니다. 시메오네가 측면에서 볼을 쥐고 있을 때 데폴이 하프 침투를 통해 카마빈가를 바깥쪽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즈만에게 일시적인 공간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슈팅을 시도했지만 약한 발이기 때문에 골문을 위협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은 알바레즈의 동점골 장면입니다. 알바레즈가 사선 침투를 통해 카마빈가를 바깥쪽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일시적으로 센터백 앞쪽에 추하면이 단 한 명만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박스 끝에 슈팅 공간이 발생했고 알바레즈는 그 기회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디아즈의 역전골로 레알 마드리드는 1차전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시메오네는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진을 제어하지 못했고 수비 문제를 노출시켰습니다. 과연 2차전에는 경기 양상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 1차전이었습니다.